얼마 전 K9 자주포가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에서 밀렸다는 소식에 씁쓸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K9 대신 선택된 건 독일의 RCH155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운용 중인 K9A1보다 성능을 개선한 K9A2 모델을 영국에 제안했었습니다. 분당 6발을 발사하던 것을 9발까지 높이고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던 것을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까지 줄이며 파격적으로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영국은 결국 K9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9을 탈락시키고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은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었던 것에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영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도 빠른 시기에 사업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독일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외교가 판단에 주된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영국군 원로 장군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독일 자주포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를 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K9을 탈락시키고 채택된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의 독일 KMW사에서 제작한 무인 포탑을 탑재해 만들었습니다.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죠.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정 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인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능 테스트의 기회조차 없애버린 것에 많은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은 2025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국과 독일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가 우선되어 자주포를 직접 운용할 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 군인들은 실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벌써 잊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호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였죠. 그런데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됐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걸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복서 장갑차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힘을 합쳐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강국들이 힘을 합쳐 유럽 표준이 될 수 있는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개발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프랑스가 방향성이 다르다며 프로젝트에 탈퇴하고 말았었죠. 이후 네덜란드가 새롭게 합류해 다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었지만 2003년에 영국까지 아프간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국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개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퇴를 감행했던 영국은 2018년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차세대 장갑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동에서의 교훈을 살린 궤도형 장갑차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영국 역시 군축으로 인해 무기 개발 노하우를 상실했었기에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발생해 마지막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탄생한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는 인도의 아준 전차나 테자스 전투기가 떠오르게 하는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에서 지나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2017년 실전 배치가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26대밖에 납품하지 못했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죠. 그렇기에 결국 자신들이 버렸었던 복서 장갑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통해 독일에서 마지막까지 만든 복서 장갑차가 완벽한 장갑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LAV-25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었죠.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 방어체계 APS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노출이 지속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에 겪게 된다면 승무원들의 문제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죠.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의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 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없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 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 감쇄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슈덴스크 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박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엔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아이크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에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지만 반동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선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선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절차와 과정 없이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최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정한 과정과 성능 평가 등을 거쳤다면 더욱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RCH-155의 진짜 성능은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은 PGH-2000 자주포에 이어 RCH-155 18대를 추가로 지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 방산의 생산력이 뒤떨어져 자주포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어야 맞지만 인도가 지연되며 올해 말로 배치가 미뤄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배치도 확실하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독일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있습니다. RCH-155의 차체인 복서 장갑차는 8개의 바퀴에 모두 다른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우수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RCH-155가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이라도 포착되었다간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도 전에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연한 차이에 영국은 성능 평가 없이 독일의 자주포를 얼렁뚱땅 선정해버렸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록 K9이 영국의 선택들 받지는 못했지만 루마니아 등 다수 국가에서 K9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제치고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